기억하기가 어려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진숙 전 MBC 대전방송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어디로 숨고 있느냐, 지금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무대 뒤로 숨지 말고 나와서 확고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해달라, 공격의 포인트를 계속 강력히 제고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변에서는 추미애한테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사과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추미애를 일격을 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고요. 또 대법원장 김명수 누굽니까? 우리법연구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야말로 자기들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딱 대법원장에 앉혔어요. 그래서 선물 줬죠, 대통령한테. 이재명, 그 다음에 은수미, 이런 시장. 그런데 대법원장이 오늘 시무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이 법원에 대한 그런 이 입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격의 화살을 한번 또 날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들 쭉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화살이 집중되는 반나절 첫 새해 첫날 오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되고 있어요. 제가 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600명대로 떨어지니까 이거 3단계 정점을 지나고 있구나, 이제는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조금만 좋은 징후가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의 추세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만드는 1등 이 범죄 행각을 벌인 게 바로 정부 여당이다. 신중하라, 이런 평가를 보인 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지표가 제가 마치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방금 4일 0시니까 오늘 새벽 0시 자정부터 나타난 수치에 의하면 1020명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시 1000명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총 확진자는 64,264명이고요. 사망자가 981명, 그리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이 18,043명인 것으로 그렇게 발견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확진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경기도의 확진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순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향해서 추미애식으로 말하자면 돌려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뭐냐면 추미애가 누굽니까? 동부구치소 사건이 계속 지난 11월 27일 이후부터 확진되고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엉뚱한 불장난을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데 집중한 나머지 윤석열 총장 징계 다 물 건너가고 본인이 지금 사퇴 지금 날짜만 지금 잡아놓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표가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의 사면론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의 지지율 하락을 즐기고 있는 거, 이거를 빗대가지고 추미애식으로 돌려차기해서 이낙연 지금 내 대표를 비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일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내 이 확진자 추세 심각한데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268명이 됐고 전체 누적 확진자는 15,433명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다음으로 지금 이 경기도에서 이 확진자가 대대적으로 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지금 이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엉뚱하게, 물론 재난지원금 작년에 그거 갖고 재미를 단단히 봤죠. 그래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즐길 때가 아니다. 여전히 긴장의 수위를 놓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그 다음에 경기 지역에서의 이런 그 확진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에 용인, 그 다음에 수원, 이천, 광주 이런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요양병원의 확진 추세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요양병원의 확진 추세는 추미애가 지금 방치하다시피 한 동부구치소의 확진 추세와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유기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확진이 됐다. 그래서 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과 그 다음에 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신천지교회, 그 다음에 우파단체의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에 전가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좌파 단체 집회는 허용했다. 이런 이 논리를, 이유를, 사유를 가지고 고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정치인 중에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와 좀 거리를 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서울시장 선거가 임박해 있고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한테 잊혀질 것 같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의 걱정은 이 안철수 당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단일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고 인양 계속, 그래서 안철수 입장만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과 당 경선을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 잘할 수 있는 후보를 생각하면 결국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인 4명이 하원의원에 동시에 당선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우위사항이 대대적으로 신장되는 그 선거를 우리가 봐왔는데요. 이번에 하원의원에 진출한 의원 중에서 여성 의원입니다. 이 메릴린 스트릭랜드, 한국명으로는 순자인데요. 이분이 한복을 입고 오늘 연방 하원의원에서 선서를 했다. 이것이 우리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 있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좀 애석한 뉴스를 좀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명을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거기에 이 어나운서 출신이죠. 이 MBN 어나운서 출신인데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이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적으로 출연해 온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헬스장,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헬스 사업장, 노래방, 이런 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만은 이 형평을 잃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스장 주인 한 사람도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학원과 스키장은 되는데 왜 카페나 헬스장은 안 되나? 이런 불만을 남기면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비보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측근이자 충북 도당 국민의힘 위원장이었던 윤곽금 전 지검장이 최근에 이 본인 주장은 변호사비를 받았다입니다. 2억 2천만 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라임 측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특가법 위반 혐의로 최근에 구속됐어요. 그런데 이 구속되어 있는 윤곽근 전 이 검사장의 딸이 오늘 오전에 부친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지금 현재 중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아빠한테 매일같이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보고 싶다, 같이 살자, 이런 이메일 편지를 보내오면서 이 본인의 부친이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이 사안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는 현 처지를 상당히 비판해 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것도 많은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후 1개월 됐을 때부터 지난 16개월간 방치되다시피 한 입양한 어린 아이가 이름이 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 이 정인이가 결국은 이 학대를 받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생부모, 양부모인데요. 이 양부모들이 입양을 한 애기입니다. 그래서 양부모의 학대를 지난 16개월간 계속 받아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3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많은 지금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롱래 최고위원은 정인이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의나 미안해라고 본인이 자필로 쓴 종이를 들면서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고 서울시 책임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대 신고인에게 사후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서울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을 했고요. 이 양모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했고 또 양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고 양모는 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어서 다음 주 13일 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 이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고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도 역시 정부에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는 보다 진솔되게 사과하라. 그러면서 당내에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고 국가 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는 국민의힘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렇게 대통령과 그리고 장관의 진솔한 사과 당연히 필요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의힘도 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반드시 동부구치소를 가라. 그래야 판이 바뀌는 그야말로 이 국민의힘이 중도 쪽으로 가까워오는 정치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민생도 국내 생명도 다 챙기는 그러한 이 대안 있는 정당이다. 신뢰성 있는 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국 딸 이번에 지난 연말에 실기 시험에는 합격했어요. 그래서 7, 8일 날 이제 필기 시험만 합격을 하면 의사로서 이제 라이센스를 딱 받아가지고 의료 활동에 나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의료 단체에서 의사 필기 시험 받지 못하도록 이 법률적인 효력을 중지시켜달라. 이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과연 이것이 민사소송감이냐, 사실은 민사소송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오히려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더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즉 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추가 서류를 내달라. 왜냐면요. 이 조 씨의 국시 응시로 인해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법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라고만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서 그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자칫 잘못하면 이 시험 필기시험까지 보게 되는 거가 아닌가 상당히 우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민변에서요. 추미애 법무장관 동부구치소 사태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진솔하게 사과하라. 이런 지금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질문까지 했어요. 질문까지 한 7, 8가지 질문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을 보면 교정시설 집단 감염 발생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었느냐, 수용자 이송 또는 처우와 관련해서 수용자의 가족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했느냐, 수용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충분히 공급되었는지, 외부 진료가 필요한 기저질환 수용자의 외부 진료 여부, 그 다음에 양성 판정자 8명을 함께 특별 격리동에 격리한 사실, 밀접 접촉 의심자 100여 명을 강당의 밀집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교정시설에 대하여 이루어진 서신 등 발송 금지 조치 현황과 법적 근거, 창문 등으로 수건 문서 등을 내밀며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들에 대해 징벌 및 처벌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변은 정부 여권에 지금 상당한 이 인물들이 진출해 있는 가장 친여 성향이 강한 이런 변호사 단체인데, 이 민변마저도 추미애 이런 조치를 내는 걸로 봐서는 추미애에 대한 지금 이미 직무유기조치로 고발돼 있잖아요. 곧 법적 처분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변에서는요, 이 7, 8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법적인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변이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이 시무식에서 한 얘기를 보면 결국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경심 재판을 계기로 해서 이미 판사 탄핵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권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려 지금 한 거의 2주가 지나서야 입장을 발표했어요. 뒤늦은 등에 떠밀리는 이러한 입장 발표이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떻게 됐든지 뒤늦게나마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청원운동과 관련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윤석열 총장의 판결과 관련된 행정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법이 총체화되겠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뒤늦은 그야말로 뒷박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는 있고, 뒷박자지만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시무식에서 밝힌 메시지대로 이제 이행하는 거, 시행하는 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추가적으로 한두 마디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사회 각 영역의 심화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갈등이 사건화되어 법원으로 올 때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겠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서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여권에서 또 청와대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에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취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제는 지켜볼 것이다. 이런 무거운 압박을 느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범계 오늘 이 자기 문중 재산을 지난 8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문제가 지금 대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런 중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좋은 검찰 인사를 하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검사들이요 검찰 개혁에 동참해 달라.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 그리고 동부구치소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청문회를 통과한 후에 대책 실천에 나서겠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박범계가 8년간 6,000평의 땅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이 강력한 여론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이 어젠다를 의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박범계 반드시 해명하고 이 해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실에서 얘기한 걸 보면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많이 진행됐다. 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수사권 개혁이 있다.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도 있었고 인권 침해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검사들도 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 검찰표창법상의 검사 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으나 여전히 상명하복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가 있다. 검사들은 준 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국민들 면역이 한 70% 정도는 돼야만이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요. 집단 면역 생길 정도의 70% 우리 국민들이 접종을 하기가 금년 내로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미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년 내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이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요. 저 숫자가 아주 기가 막힌 숫자가 나왔어요. 부정평가율이 59.9, 지난주에 비해서 0.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60%가 이제 마니더손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를 교묘하게 넘기지 않는 숫자가 나타났다. 이것도 한번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께서 분석을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긍정평가율은 36.6, 지난주에 비해서 36.7 했는데 0.1이 더 내려갔어요. 이 얘기는 35%를 마지노선으로 볼 때 1.6에 말하자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남겨준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이 해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요 29.7, 0.4가 올라갔고요. 국민은 30.4로 3.4가 빠졌는데요. 이것도 민주당은 0.4가 올라갔는데 왜 국민의힘이 무려 3.4나 빠졌는지,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그렇게 잘못하게 있는지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지역만 딱 놓고 보면요, 민주당은 30.5, 국민의힘이 30.8입니다. 그래서 0.3, 얼마 전만 해도 한 2, 3%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지 잘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시장 후보감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이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여론조사 요즘 이 연초가 돼가지고 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그 다음에 이번 4월 달에 있게 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들이 본물을 이룬 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헷갈리시겠지만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들쭉날쭉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다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 여론조사도 똑같은 것은,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나가지 않겠다, 서울시장 나오겠다라고 발표한 이후로 20% 이상의 지지율, 독점적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당의 후보들 박영선 1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박영선에 비해서도 배 이상의 차이를 내고 있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세훈과 그 다음에 나경원 두 분이 1등과 2등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이 안철수, 박영선, 그리고 3등에 나경원과 오세훈, 이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현재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그 다음에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이 박영준 이 국민의힘이죠. 그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현주 두 분이 1등과 2등을 하고 있고, 김영춘 민주당 이분이 3등. 그래서 방향성이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거의 굳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차기 잠룡군과 관련된 여권 이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위나 3위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한 8개, 9개 여론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7개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1등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개, 지난 연말 27일서부터 1월 2일까지 실시된 총 10개의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7개 1등을 한 이재명 지사, 여기에서는요, 면접 방식이, 전화 여론조사 방식이 전화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가 돼야 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1, 2, 3등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 총장이 1위를 한 3개 조사의 경우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녹음이 돌아가요. 자동응답 방식입니다. ARS 방식. 이것이 그러면 뭘 나타내느냐, 바로 샤이 윤석열이 지금 숨어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전화 면접을 할 때 내가 누군지가 나타나잖아요. 물음과 이름과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안 나타나지만 내 음성이 살아서 나가는 거를 보수층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 전화 면접에서는 이재명이가 1등하고, 그 다음에 이 교환원 여론조사하는 여직원의 목소리를 듣고만 하는
여기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윤 총장이 1등을 하래요. 이 얘기는 결국 샤이 윤석열이 숨어있다. 그 이유는 보수층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예컨대 KBS와 윤 총장이 3위로 쳐진 KBS 한국 리서치 조사의 경우에는 100% 무선 전화 방식이었어요. 100% 무선 전화 방식이었는데 전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YTN 리얼미터 조사는 100% ARS 자동 조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얼미터에서는 ARS니까 윤 총장이 1등했고, 그 다음에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전화 면접 여기에서는 윤 총장이 3위로 밀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조사원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윤 총장이 ARS 유독 ARS 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거는 바로 이 보수 성향이 좀처럼 성향을 강세를 보인 건 보수 성향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으려는 샤이 윤석열 지지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조사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ARS 조사에서는 반문재인 성향의 응답자가 대거 나왔지만은 전화 면접에서는 보수층은 응답을 꺼리고 있어서 여권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요, 같은 ARS라고 하더라도 유선 즉 집전화냐 아니면 무선 휴대폰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컨대 데일리한 RN서치 여기 조사를 보면 윤 총장은 23.5였는데 유선 ARS가 20% 반영되어 있는 YTN 리얼미터에서는 3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고령층 응답률이 높은 유선 조사가 보수 진영 후보에는 유리하다는 그런 성격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내놓는다. 예.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인 이준홍 교수의 평가인데요. 죄송합니다. 조사 업체에 따라서 응답자의 정치 성향이라든가 설문 문항, 그 다음에 응답자 샘플링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민심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 또 중요한 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 잠룡들의 적극적인 정치적인 발언과 이 행태에 의해서도 또 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1위로 갑자기 팍팍 튀어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작년 10월 달에 국감 현장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겠다. 이 말이 말하자면 이제 폭발적 지지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현충원을 참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충원에서 방문하고 나면 이 방문록에 한 줄씩 쓰게 돼 있어요. 여기에 또 뭘 썼는지가 지금 언론의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래서 1년 전 거하고 지금 비교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 윤석열 총장이 방명록에 쓴 말에는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다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요, 뭐라고 썼냐면 조국에 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그 앞에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가 작년에는 들어갔었고 금년에는 안 들어갔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다 차이가 나겠지만은 이 국민과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휘발성 있는 폭발성이 있는 그런 인화물질이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민감한 언어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22일 날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퇴직 후에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 대선 나오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직 2개월 이 정직 처분은 중대한 사유로까지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국민이라는 말이에요. 국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연수원 가서 강연을 할 때 그리고 이 기회가 있을 때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 헌법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빼놓지 않은 용어가 바로 국민이라는 단어예요. 국민의 검찰.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이라는 말이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 정치의 원리의 출발점이 국민이에요. 그래서 주권 재민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15 총선에서 여당이 또 압승한 거예요. 그렇게 국민의 뜻과 이 민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국민의 단어는 이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고 보면 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라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 딱 하나예요. 그런데 이 국민이 윤석열 총장이 쓰면은 난리가 나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연초부터 또다시 폭발성 휘발유 끼얹는 일은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라는 말을 빼고 그냥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 이렇게 쓴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른 검찰에 이제는 국민과 함께라는 말은 빠졌으니까 21년도 1월 4일 날은 그런 바른 검찰에 이제 이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른 검찰도 사실상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아니, 검찰이 바른 검찰 해야지. 그럼 틀린 검찰 하면 되겠어요? 바른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충실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이든 아니면 힘없는 서민이든 간에 잘못은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른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바른 검찰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징계를 시키고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밀어붙인 사람들은 전부 지방에 좌천시키고 유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견뎌내기 어려워하는 이 검사들은 이제 전부 사표 내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불행한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국민과 함께라는 말보다는 바른 검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 그다음에 지휘권, 리더십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공수처장도 이 국민보다 위에 있는 권력은 생각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과 뜻을 같이 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금년 한 해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수처장이 걸어가는 길 우리가 철저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제 사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면론을 꺼내가지고 사실상 이낙연 대표가 신축년 인사로 사실 사면론을 꺼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면론을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평지풍파가 일어났는데 결론은 일단 잠복해 있는 현안인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이 간담회를 통해서 최고위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은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을 본 다음에 정하겠다. 그리고 이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전직 두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이제 사면을 그러면 거둬들인 거냐? 그런데 거둬들이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말하자면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면과 관련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 그리고 새해에는 통합의 기운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갈등이 완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두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고요. 이걸로 보면은 현재 이낙연 대표가 이러한 충정에서 그야말로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청와대 입장을 들어보면 일단 지난번에 12일과 26일 두 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26일 날 대통령한테 국민통합 차원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말로써 사실상 사면 문제를 대통령한테 꺼냈다. 근데 대통령은 듣기만 했다. 요게 정론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듣기만 했다. 국민통합을 통한 정치 안정. 여기에 지금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이제 알아서 이제 인정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금 공식적인 입장, 공식적으로 당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의견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걸 압축해 보면 이 대표 측에서는 총리 때부터 사실상 사면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온 건 맞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이 교감한 내용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 위해서 국민 통합 얘기를 꺼내드는 건 맞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26일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리고 이 대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표한테 그러면 사면합시다, 이렇게 확답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런 지금 현재 청와대의 반응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가 특별하게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이걸 보더라도 청와대가 이제 직접적으로, 당연하죠, 지금 여론의 지금 반응을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탐색하고 있는 상태에 와 있고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14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선고가 나면 그야말로 이제 형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질 텐데요. 어떤 형식이 됐든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금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1월 14일이 하나의 이제 큰 분기점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제 결정적 이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이 대깨문과 문바들의 볼모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이 그리고 당원들의 뜻이 먼저 선행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이 자기의 고유한 생각을 통해서 이 사면을 돌파하고 나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리더십 믿을 수 있습니까? 리더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는 그야말로 드러나마나한, 그리고 하나마나한 이 수준의 그런 발언을 사면에 관해서는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월 중순하면요, 여전히 2달 반 이상이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사면 없이도 오히려 사면을 하면 집도끼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더 우려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는 뇌물 등 5제 범죄에 관해서는 사면이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유로 해서 또 사면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 2017년도 4월 때 사면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면 문제를 구속되자마자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데요. 2019년도 2년 뒤에는 5월 달에 KBS 대남에서는 두 전임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 한 분은 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수감 중인 이런 상황은 정말 가슴 아프다. 제 전임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 이렇게 해서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사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비는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결론적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이 명분을 따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형이 확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따지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 안에서 지금 대단한 이 반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주 폭발적 폭탄을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안민석이에요. 이 안민석 의원이 중죄를 지어 감옥에 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사면 복권을 권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뭘 또 이 폭탄 선언을 했냐면, 사면 복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본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MB가 사자방, 즉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사자방으로 엄청난 해외 은닉 자산을 빼돌렸다고 믿고 있는데 아직 한 푼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MB 해외 은닉 재산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하고,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면 복권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을 통해 유럽에 엄청난 규모의 은닉 재산을 숨겼을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지만 이 수사 역시 시작도 못했다. 이렇게 또 한 번 주장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17년도에 이 최순실, 즉 최소원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고 하면서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에 방송에 출연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인데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최순실 재산 300조 원의 주인공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안민석이에요. 그래서 이 안민석 이 발언이 앞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뉴스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이슈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박범계 지금 법무장관 내정된데요. 지난 8년간 6,000평 땅 재산 신고를 누락한 그 내용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선거법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지만은 공직자들 재산 등록을 잘못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또 있어요.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2012년 이후 8년간이나 숨겨왔다고 합니다. 이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좌진의 실수다 이렇게 하는데 보좌진의 실수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 2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는 이 땅을 재산신고에 포함시켰어요. 근데 2012년도 대전에서 당선된 이후 8년간 한 번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의성이 충분할 수밖에 없고 단순하게 보좌진의 실수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요, 이 박범계가 본인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동굴에 있는 해당 임야 지분은 2012년도 당선 시 보좌진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했다. 그리고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인상검증을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일종의 종중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러 개 있고 7살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종중 재산이 있는 걸 보좌진한테 야 그거 내 종중 재산 있는데 잘 챙겨봐. 말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재산 신고할 때 제 보좌관들한테 다 맡기는데 요러는 거 챙겨보라고 얘기하고 확인한 다음에 빠져있으면 아 이거 빠졌다 이거 보완하라 아 이건 틀렸다 이거 수정해라 이렇게 지시해요. 모든 공직자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전부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보좌진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했다. 이거는요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종중 재산인데 그 자기가 한번 검토해 볼 거 아니에요. 이런 철저한 거짓말. 이런 사람 이거 국회의원 이 국회 선거법이 아니라도요. 이런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 법규 위반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여기저기 검찰개혁이라면 그냥 어디든지 존재하는 조직 바로 민변입니다. 자, 이 민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또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던 순간 추미애를 위해서 지지 선언을 했던 그런 천주교계가 또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입니다. 자, 과거부터 진보 진영에서 이 천주교 민변의 목소리는 참으로 컸습니다. 어쩌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뿌리 중 각각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변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서 이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를 향해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동부구치소의 인권과 관련했습니다. 자, 지금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 그리고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는 지금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라. 당신이 직접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지만 확진자는 100명 이상 또 늘었습니다. 이제 전체 숫자는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다고 떠벌리는데도 효과가 없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조목조목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들으면 아주 섬뜩할 만큼 날카로운 공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일을 안 하고 놀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최근 이 한 달여 동안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확산될 때까지 뭘 했습니까? 언론에 추미애 코로나 한번 쳐보십시오. 추미애 동부구치소 한번 쳐보십시오. 과거에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윤석열 총장과 싸우느라 윤석열 찍어내느라 거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화읍절이고 뭐 참 이해하기 힘든 언어를 구사할 동안 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은 저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 당신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는데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 경우는 사표가 수리됐다고 당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하자마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야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아니 추 장관 사표 수리됐다고 해놓고 지금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짓입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현충원을 참배할 때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뭐 하는 거지? 저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 다른 거 다 못했지만 이 동부구치소 문제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선례를 보면 이 세월호 선장뿐만 아니라 세월호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책임자들도 벌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지금 뭐 민변 출신들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이영구 차관도 뭐 민변 출신이고. 자, 그리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미 다른 국가의 교정시설에서 과밀 수용된 수용자들의 집단 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민변, 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늘 법무부에 대한 공개 질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이들의 표현처럼 이미 다른 나라의 교도소 등에서 상당히 많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때문에 이미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교정시설에서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동안 뭐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인사 칼춤이나 추고 이상한 글이나 올리고 휴관에서 절에 가고 뭐 이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 뭐 했습니까? 인권 문제 뭐 했습니까? 지금 검찰개혁 말만 검찰개혁이지 검찰 장악, 검찰 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변 등 오늘 공개 질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최초의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지난 뒤인 지난 31일에서야 교정시설 집단 감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에 취해왔던 조치를 일부 보완한 것일 뿐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이 발표도 이영구 차관이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출근했지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추미애 장관은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SNS를 통해서 2번 사과하고 동부구치소에 2번 방문하고 잘할 때까지 계속 방문하고 사과문 쓰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자, 이들은 법무부에 여러 가지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교정시설 집단 감염 발생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존재하느냐? 수용자의 이송 또한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가족에게 신속하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느냐? 수용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는지 외부 진료가 필요한 기절환자 이 수용자들의 외부 진료 여부 등 의료적 처우 현황 양성 판정자 8명을 함께 특별 격리동에 격리한 사실 밀접 접촉 의심자 100명을 강당에 밀집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교정시설에 대하여 이루어진 서신 등 발송 금지 조치 현황과 법적 근거 창문 등으로 수건, 문서 등을 내밀며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들에 대한 징벌 및 처벌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거 역시 민변 변호사들이라서 잘 정리했네요. 이게 그동안의 추미애 법무부의 비판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천주교 인권위원회도 있지만 늘 인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인권. 그런데 지금 이 교도소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있는 이 재수자들 인권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정점에는 추미애가 있고 그 위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라고요, 문재인이. 도대체 자기가 변호사 시절에는 한겨레 칼럼에 뭐
재소자들의 인권 운운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동부지소 짓밟히는 인권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까? 뭐 동부지소에 뭐 코로나 사태 뭐 지시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이 확대되고 문제가 생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하나 없습니다, 지금. 참으로 후한무치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들이 물었지만 창문 등으로 수건, 문서 등을 내밀며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들 또 처벌했습니까? 자, 그리고 서신도 지금 안 된답니다, 지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권을 유지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정말 추미애 장관 망신스러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등단한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인권 국가입니까? 민주국가입니까? 독재국가지. 자, 앞서 동부지소의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1월 27일입니다. 지금 며칠 지나갔습니까? 한 달이 훨씬 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한 달이 훨씬 지나간 다음에야 동부지소를 방문합니다. 사과는 그 뒤에 합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장관이라고 사표 수리됐는데도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 지금 동부지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는 추미애 장관의 노력과 시기가 겹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동부구치소에는 수용자 중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나왔고 3일에는 누적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2400여 명의 구치소 수용자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한 달이 훌쩍 넘은 지난 1일에야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습니다.